예, 두 분께서 부동산 얘기할 때 늘 중요하게 말씀 주시는 게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근데 최근 보니까 뭐 전세값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최근에 거래량 추이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뭐 거래량 추이는 뭐 작년 이제 기준점이 좀 중요한데요. 네. 작년 7월 우리 네, 굉장히 불장이었을 뜨거웠을 때, 때. 불장이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9,200건이 넘었습니다. 거의 9,218건 정도 거래가 네.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근데 12월 집계가 아직 뭐 최종 끝난 최종은 건 아닌데. 아닙니다만 2,839건 정도 남았고요. 11월이 3,338건이니까 계엄 이후에 또 뭐 탄핵 전국에 거래량이 저는 생각보다는 2,800건, 그렇네요. 거의 11월이 3,300건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아직 그렇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면 거의 뭐 2,900건, 3,000건까지 네. 나오기 때문에 탄핵 전국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 효과는 한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텼다라는 뭐 생각이 탄핵보다는 들고요. 그냥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탄핵이 아니더라도 보통 겨울이고 예, 또 비수기니까. 이번에는 또 설이 또 빠르잖아요. 그렇죠. 1월이기 때문에 비수기라고 본다면 생각보다는 저는 좀 거래량 감소가 좀 괜찮았다. 네. 생각보다는 좀 덜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뭐 추세 자체를 본다면 여름과 비교해 보면 3분의 1 토막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뭐 폭락이다 이런 표현은 또 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다 할 만한 지수가 별로 많이 보이진 않던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놓고 보면 뭐 근데 9천 건이 넘었던 그때가 좀 이례적으로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수준이 거래량의 장기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해석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량을 한 6천 건 정도로 6천 건. 상하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간 지금의 시점에서는 네.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뭐 이제 6천 건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뭐 한 이제 5천 건대 아래 네. 또는 한 4천 건대 정도가 이제 뉴 노멀의 수준에 들어선 이제 거래량이 아니냐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한 3천 건 정도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그 정도 거래량이 옛날만큼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에는 천 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3천 건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익숙해진 그런 풍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천 건이 9월에 그 3천 건 전에 7월에 기록을 했었었는데 9천 건이라는 거래가 왜 나왔냐면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네. 이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떤 공포감들이 있었거든요. 대출을 이제는 옥죄이기 전에 조금 당겨서 주택을 매입하자라는 뭐 인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요들을 일정 부분 당긴 그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도 3천 건이라는 그 숫자하고 시장의 관망세라는 이 키워드하고는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천 건 정도의 거래량을 익숙하긴 하지만 관망하는 시장 그리고 3천 건대 시장이었을 때가 시장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3천 건 거래 수준으로 한 분기 정도 또는 한 2개월 정도 뭐 이 정도 추이는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관망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겨울철에 3천 건이라고 하면 누적됐던 어떤 매수 심리가 2분기 정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그 거래가 앞으로는 나타나는 곳들은 어떤 투자성이 좀 있다라든지 뭐 네. 금매 중심 뭐 이런 쪽으로만 거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9천 그거는 사실 정책이 수요를 좀 잡아당긴 것도 있고 또 시장이 워낙 좀 핫했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최근 뭐 서울 아파트 평균 한 뭐 12억, 15억 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거래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뭐 폭락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좀 내려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전망도 대부분이 이제 상반기에는 별로 재미없다는 분위기가 이제 다 그런 전망이 좀 많기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송도나 특히 뭐 백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약한 고리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하락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소장님? 하락이다. 물론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이 되는 부분. 150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네. 2021년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네. 조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021년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장기 상승에 대한 상승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네. 라고 보여지고요. 2022년부터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의 구간입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2023년 거래량이 초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 네. 산 같은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2024년 작년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산 같은 모양. 이게 전형적인 조정장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이제 거래량,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서울이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11억 정도, 11억 4천만 원 정도 네. 됐었는데 12월은 9억 8천.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 하게 되면 지금 관망세잖아요. 그렇죠. 다 발을 빼다 보니까 급매물 위주로만 이제 거래가 되다 네. 보니까 평균 가격은 좀 내려오긴 네.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뉴스를 보면 좀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강남 아파트가 2억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이제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한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구체적인 하락 금액을 딱 지정을 해주니까 네. 2억이나 떨어졌다고라고 하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그 아파트가 이제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인데 40억 정도 하거든요. 실거래 그렇죠. 가격이 40억, 5% 42억에 2억이면 5% 정도. 네. 5% 정도라면 뭐 동이나 층에 따라서 뭐 그렇죠. 충분히 편차가 뭐 있는 아파트. 주식은 밥 먹는 사이에도 빠지는 게 5%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42억 2천만 원에서 40억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동이나 층이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7월, 8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했는데 앞서서 대치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월에 뭐 39억에도 로얄층이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뭐 3층이 40억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7월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음에도 그런 거죠. 네. 2억이 떨어졌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그런 뉴스에 이제 집 사러 가야겠다. 가면은 이제 내가 급매물 살 수 있을 거야.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줄을 서면서 집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뭐 매물은 또 때문에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마 그런 매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같은 자산 가격인데 왜 주식은 무조건 퍼센트로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3%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부동산은 금액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금액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긴 하죠. 보통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사실 금액보다는 퍼센트에 좀 더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금액들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한 그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퍼센트로들 많이들 보는 게 어떤 단가 자체가 네. 뭐 이렇게 뭐 1%다 2%다 하면 뭐 몇백 원 정도 올라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 작아 보여서 그런가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로 언급을 하는 게 조금 더 투자 심리나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워낙 가격이 좀 무겁다 보니까 그 퍼센트에 대한 그 수치보다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제 투자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하는 데 있어서 퍼센트도 상당 부분 좀 중요하게 보고 시장의 그렇죠. 추이나 동향들을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반복적으로 또 거래는 부동산은 또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에 좀 더 민감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또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그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금액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제목들을 좀 많이 뽑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어그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진실보다는 어그로가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언론 기사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가가 그 서울 아파트 대치동 무슨 아파트가 0.5% 하락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뭐 2억이 빠졌다 뭐 10억이 올랐다 뭐
80억 뭐 신고가 찍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눈이 가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억울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거 억울하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였고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좀 핫한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토지 거래 허가 예, 신고도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렇죠. 예, 나라님한테 허락을 받으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해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제도가 이제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유는 또 뭐고 이제는 또 왜 푼다는 건지 소장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에 대해서 먼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고 알더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말 그대로 허가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다르죠.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그렇죠. 되는데 허가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내고 그렇죠.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제 등기 받으면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잔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 허가가 나야만 비로소 이제 유효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규제이고요. 그렇죠. 원래 취지는 이제 토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같은 네. 거 투자할 때 지정을 하게 되면 많은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되니까 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 네. 허가를 받아라. 네. 너 투기꾼이지? 이거는 우리 신도시 개발해야 되니까 들어오지 마라는 네. 규제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네. 사실 마음은 주택거래 허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주택거래 허가를 한다라고 하면 뉘앙스가 너무 공산당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냐, 이게 네. 콩사탕이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를 살짝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앞서서 면적 규제가 있잖아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그러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60제곱미터 넘어가는 아파트가 잘 없단 말이에요. 네. 법조항 내용을 보게 되면 10분의 1까지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량. 60제곱미터의 10분의 1은 6제곱미터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토지거래가 구역을 주택거래가 구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자 아니면 계약하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최소 2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 안 하면 전매도 금지. 네. 벌금도 30%의 무지막지한 벌금 30.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니 내가 내 집을 사서 바로 실거주를 집을 안 샀다가 한다고 징역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징역을 갈 수도 있는 무거운 규제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규제인데 그래서 강남 집값을 잡았냐는 거죠. 못 잡았지 않습니까? 못 잡았죠. 결과 왜 못 잡았냐면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은데 네. 전세 끼고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내가 그렇죠. 불편하더라도 2년 실거주를 네, 하면 네, 되거든요. 돌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이지 못 사게 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편하면 감내를 한다. 결국 정부가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그 지역들 집값 많이 올랐고요. 풍선 효과도 발생했죠. 그렇죠. 야 여기 전세 끼고 안 되면 옆 지역으로 살래. 그렇죠. 옆동으로 가자. 잠실로 따진다면 엘스 리센츠가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차라리 파크리오를 사든지 네. 헬리오시티를 사자라는 심리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들 집값까지도 올리는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네, 파크는 그것 때문에 좀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지인이 거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규제라는 게 결과와 의도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라면 이 정도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잘못 샀다가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강한 규제라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가 공인 핫플레이스 그 약간 찍어주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여기만 사면은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국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어떻게든 실거주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왜 부동산 정책은 왜 꼭 이렇게만 나올까요? 모든 정책이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5년 만에 이제 풀린다라는 네. 얘기는 결국은 이게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근데 느껴진다는 뭐 살다 보면 거예요. 금방 가죠. 예, 5년이라는 기간 자체. 그래서 기간에 한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공인된 그런 지역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주요 사업지고 또 거기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풍부하게 네. 있어요. 근데 거기가 5년 만에 주변이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풀리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개발은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거기에 실거주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주요 사업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요 재건축 단지. 그렇죠. 여기는 생활 편의나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에요. 뭐 청담동이나 대치동, 삼성, 네. 잠실, 그리고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근데 그런 지역들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세 물량들을 줄이는 그런 문제점이 그렇죠. 네.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남을 비롯해서 가장 핵심 지역의 전세 물량을 줄이고 전세 가격을 올리는 네. 그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둘째로 본다라면, 그럼 이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택 가격을 잡았냐라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연구들도 보고, 뭐 저도 한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연구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의도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또 강남 성수동 이렇게 보니까 한강변에 인접한 지역들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어떤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네. 목동 같은 경우는 좀 덜 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의 이 좀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의 억제력이 다 다른 곳에 동일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재산권적인 그런 침해,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도 이게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메신저를 지금 검열을 한다라고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공부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상황 안에서 뭐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그렇죠. 누군가가 제약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많이 빠졌을 때는 해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안 하다가,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보합세 정도의 수준으로 전환이 됐는데 해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대선에 대한 뭐 국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이런 규제 그 효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네. 거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곳들도 있고 없는 곳들도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그 허가가 없는데 있는 주도 있거든요. 그런 주들은 보통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하는 곳들에 너무 그게 토지를 거래를 하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래를 하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농업이나 이런 쪽에 한 사람이 너무 크게 네. 차지하고 그게 하나의 뭐 네, 큰 돈을 벌 수 독점을 있는 할까 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이제 토지 거래를 할 때 이제 허가를 맡아라. 네. 다른 곳들은 이런 주택에 대한 규제보다는 뭐 향후에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 이제 그 허가를 맡아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주택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고 면적은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 대비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도 있는 사례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는 뭐 미국의 일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걸로 이제 국가 개입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저기 사면 무조건 돈 버는 땅에다가 그 일부 한두 명한테 행운을 좀 몰아주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뭐 대충 들어도 최상급지라는 느낌은 오는데, 토지거래 지역이 대표적인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토지거래가 지역 얘기를 딱 들어보면 네. 좋은 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청담동, 네. 대치동, 네. 삼성동, 잠실 네. 이 지역들이 이제 마이스 개발을 하겠다고 잠실 운동장 근처를 또 네, 네. 구역을 묶었고요.
2020년 6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강변에 재건축 라인, 여의도, 그렇죠. 압구정, 여의도. 네. 아. 목동, 성수전략정비 어떻게든 살 수만 있으면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은 최상위로 최우선으로 먼저 사고 그렇죠. 싶은 지역들입니다. 네. 2021년 4월에 지정이 됐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것도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네, 여기도 2020년 5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신속통합계획, 네. 모아타운, 최근에 서리풀 개발 제한 구역도 토지거래가 네, 사무실 구역입니다. 근처라서 그래서 잘하고. 딱 들어보면 일단 드는 생각이 아 여기 사야겠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여긴 생각이. 다반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답안지를 제시해줬다라는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들을 지정해주다 보니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렇죠.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지역 네. 풍선 효과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했어야 된다. 네. 이게 토지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군부대 근처에 그렇죠. 보안 문제도 보안 있고. 문제인데 뭐 외국인이 그 네. 땅을 샀다라고 하면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향후에 어떤 개발 방향, 도시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어떤 개인이 큰 땅을 사게 되면 네. 국가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를 규제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은 토지만 해야 되는데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규제를 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어서 네, 그렇죠.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눌러놨던 게 이제 다시금 또 기대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풀 것 같으면 22년 좀 빠질 때 그때 좀 풀었으면은 이제 이제 토지 거래의 목적이 집값 안정인데 집값이 안정됐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정고점에 99.7%까지 와 있는데 예. 여기서 푼다는 거는 이제 돌파해라는 건가 이 생각밖에는 좀 사실 안 들거든요. 사실 이게 주가였다면 조금 정고점만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불타기 들어갈 만한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시가 하나 팡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를 때는 행동을 믿어야 되는 거겠죠. 이제 집값 올리는 게 차라리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데, 그러면은 이 허가가 풀리면 가장 큰 이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던 게 이제 실거주. 그리고 전매를 못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풀리면. 풀리면. 네. 그러면 물론 갭이 워낙에 크긴 하지만 크지만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자극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근데 갭이 너무 커가지고 될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 들어간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시는데 그 실거주에 대한 그 금액도 높거든요. 네. 근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뭐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갭이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거주를 하기를 싫어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주요 사업지도 있잖아요. 뭐 대치동이나 네. 청담동이나 삼성동 이런 곳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내가 5년 동안 저기 그 실거주를 하면서 계속 버틴다. 내가 3년 동안 실거주를 하면서 버틴다. 이게 싫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네.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그 유입력들은 최근 부동산의 어떤 재건축 단지의 투자 트렌드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인 같은 경우도 실거주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어머니 집에 보통 가 있고 주소는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를 너무 불편해서 못 하겠대요. 네. 그래서 뭐 고치지도 않고 아주 뭐 이제 조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입신고를 안 하는 형태로 해서 월세를 좀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떤 뭐 규제를 하지만 그 지금까지도 이런 갭 투자 외적으로도 좀 우회해서 그 암묵적으로 하는 그런 암시장 같은 것도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투자 금액이 물론 많이 드는 거는 있겠지만 네. 거주에 대한 이런 뭐 불편,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뭐 갭 투자 한다고 몇 억이라는 게 또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그 갭 투자가 좀 일정 부분 일어나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 게 이 갭 투자가 있어줘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담동, 대치동, 잠실, 목동, 여의도 이런 곳들에 전세 물량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갭 투자를 통해서 그 개발되는 그 과정 안에서 시장에서 임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전세 가격에 좀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단지에서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 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향후에 다시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또 재건축 사업이 그 매끄럽게 돌아가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투기 세력에 대한 프레임을 자꾸 이제 또 보도를 통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그 뭐 저지를 위해서 뭐 투기 세력이라는 프레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규제 정책, 이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규제 정책이 들어오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일정하게 들어가야지 재건축 사업도 되고, 그다음에 참 이게 맨날 아이러니한데 우리나라 정책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누르려고 하고, 그다음 내려가면은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눌러버리고 내려갈 때는 아무리 부양을 해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또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재건축 단지의 규제나 이런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고, 특히나 강도가 가장 높다라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하고 광범위하게 하게 된다라면 서울시의 이 주택 가격의 불안, 그다음에 전세 가격의 불안, 그리고 향후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눌러서 이게 5년, 10년 뒤에 공급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릴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갭 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사기.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갭 투자가 아니고 주택 임대를 하시는 민간 임대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실거주 하냐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의 90%가 민간인데, 그렇죠. 예, 그 90%를 무슨 갭 투자자 혹은 적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임대 시장의 물건이 줄어들고, 그러면 임대 가격이 올라가니 결국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거주를 계속 권장을 하다 보니까 실거주로 이제 5년 동안 이 토지 거래 시간에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은 이미 다 들어와 계신데, 이게 이제 풀리니까 실거주가 싫어서 안 들어왔던 분들이 후행해서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마디를 던졌죠. 검토 중이다.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나오자마자 지금 현장에서는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집을 보기 위해서 20명이 뭐 대기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도 차라리 해제하려면 해지 발표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던져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또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신고가가 나오니까 못 풀어주겠네라는 또 그런 발을 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집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전세가 이제 무이자 대출과 같은 겁니다. 주택,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국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저렴한 임대 전세를 주는 대신에 나도 이제 어떤 이익, 베네핏을 얻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적당한 시세 차익은 불가피한 선택이고요. 거기에 양도세도 내기 때문에 이게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너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문제야.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이 나서서 그 부족한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 물량이
그렇잖아요. 공공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금력도 부족하고 땅도 땅도 부족하고 없고. LH나 SH가 공급을 해봐도 뭐 매입 임대 해본들 얼마 네. 나오겠습니까? 신축 빌라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공공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네. 규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전세 시장도 왜곡이 되고 매매 시장도 왜곡이 되는 이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처음부터 토지거래가 구역,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가 구역은 안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시작을 안 했어야 돼요. 시작을 안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해지해야 된다. 네. 해지하고 단기간에 뭐 신고가가 나오든지 거래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는 약간 올라가더라도 어느 중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잠실, 뭐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뭐 27억, 28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35억, 40억 단기간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는 맡기고 규제 만능주의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사실 규제가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이게 효과가 없어서 뺄 때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겁을 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능성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6월까지 기한이 연장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간을 보겠다라고 이제 간 보는 것까지는 공식화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두 분께서는 이게 지금 두 분께서 간을 보시기에 이게 그냥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건지 아니면 깜짝 놀라서 그냥 철회를 할 건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지금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만기가 도래를 해서 한다든지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다 채울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 가늠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풀고 사실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지역의 이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제가 된다라면 다른 지역들도 해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곳하고 도심권에 있는 지역하고의 어떤 주택 가격이 좀 높낮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지역을 좀 더 축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제를 한다라고 보고 또 해제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좀 더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축소를 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점진적인 철수를 할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이번에는 약간 정치 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사실 해보겠습니다. 정치죠, 정책은. 네.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이제 출사표를 이미 던졌습니다. 네, 뭐. 나도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데 욕심이 두 가지 있으신 경우를 분이니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간을 보고 하는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와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가 올라갈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 그러니까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망을 할 것이고 오히려 표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구역을 해지를 안 해줬다고 해서 지지로 돌았으냐? 근데 저는 그렇지 뭐 않다고 딱히 봅니다. 그게 뭐 그렇지만. 굳이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제 지지표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풀어주는 게 맞다. 근데 집값이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거래량이 늘어나고 살짝 신고가가 나오는 것 정도는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천정부지 올라간다. 예,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작년 7월 정도 네.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마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그 정도 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할 수 있는데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살 사람들 많이 샀고요. 네. 추가 대기자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효과가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제 5년 차 접어든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풀지 않으면 사실 풀 명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일이 기회가 더 없기 커진다.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사표를 던질 때
저는 이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면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렇죠. 네. 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항상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어떤 총선 과정 안에서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이런 것들도 만든 게 이 아파트 단지의 어떤 결속, 응집력,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여의도, 잠실, 그다음에 대치동, 압구정동, 목동 여기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 비롯해서 그래서 항상 뭐 대선 주자들이 아파트나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네,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표심을 모으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가격에 대한 그 급등세 이런 것들은 단기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시장 가격의 왜곡을 만드는 거거든요. 억지로 눌러놓은 상황이고 그 가격이 옆으로 튀는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규제를 풀고 나면 순간적으로 그 급지에 따라서 이제 보정되는 그 효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다만 이제 지적하신 뭐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이겠지만 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들은 나타나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 네. 그리고 시장의 일정 부분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 이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까지도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있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 맞습니다. 걸리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중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택 공급을 해서 판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지금 비아파트 공급들도 못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억누르는 그런 네. 문제점들도 빨리 해소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사실 뭐 가격 때문에 한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시장의 기능을 일부 이제 제한해 놓는 상태고 그리고 정치 말씀 주셨지만 저만 해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주인 단톡방이 다 있어가지고 맞아요. 결속력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네, 장난 아니라서 뭐 거의 노동조합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다른 데도 이제 모아타운이나 후보지 신통 기획에도 또 채팅방은 또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는 다 그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소위 말하는 좀 큰 손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